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전역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맞는 집 냄새였어요. 군 생활을 마치고 2년 만에 돌아온 집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며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고생했다 하며 어깨를 두드려 주셨고, 어머니는 우리 아들 살 빠졌네 라며 안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반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방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오니 식탁 위에는 따뜻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밥을 한술 뜨며 자연스럽게 할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가끔 통화하며 안부를 묻곤 했는데 최근에는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저를 부모님 대신 키워주셨던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 저는 할머니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국을 뜨며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생 건강을 위해 노력하셨고 스스로를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계셨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작년쯤부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몸이 안 좋아지셨고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입대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는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는데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할머니는 자주 연락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몸이 아프셨다면 분명 저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일단 부모님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멀다거나 나중에 가라는 말을 하시며 어딘가 찜찜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요양원 이름을 묻자 어머니는 나중에 알려주겠다며 얼버무렸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신 곳이라면 당연히 알려주셔야 하는데 부모님은 마치 제가 찾아가는 것을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고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늦은 밤이라도 전화를 받으시던 분인데 이상했습니다. 혹시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부모님의 말처럼 요양원에 계신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의 태도가 수상했습니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직접 요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정말 요양원에 계신 게 맞는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요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말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요양원이 먼데 굳이 힘들게 가려 하느냐고 하셨고 아버지는 차라리 나중에 가족들 다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마음이 놓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요양원 이름을 알려달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번에도 애매한 대답만 반복하셨습니다. 아,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어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말을 흐셨습니다. 저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알려주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요양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근처 요양원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입원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하나씩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김정순이라는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런 분은 등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를 더 확인했지만 할머니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요양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정말로 요양원에 계신 게 맞나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자기 화를 내며
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니? 우리가 모시고 갔다는데 왜 자꾸 의심하니?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도 한숨을 쉬며 너무 캐묻지 말고 좀 믿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부모님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계셨습니다. 저는 요양원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이라면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고 직접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서 예전에 다니셨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평소 건강검진을 받으시던 곳이라 혹시라도 단서가 남아있을까 싶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낯익은 로비와 접수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몇 번 함께 왔던 곳이었기에 더욱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접수대 직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께서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기록을 조회한 뒤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정순님께서는 몇 달 전까지 여기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양원에 계셨다면 굳이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최근 입원 기록이 있나요? 직원은 다시 기록을 살펴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암 치료로 몇 차례 입원하셨고 마지막 퇴원 기록은 석 달 전으로 나옵니다. 암 치료라는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께서 암을 앓고 계셨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은 걸까요? 직원에게 퇴원 후 행적에 대해 여쭈었지만 병원에서는 그 이후의 정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할머니께서 퇴원 후 요양원으로 가셨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퇴원 후 한 병원의 사회복지사가 반지하 단칸방으로 가셨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부모님은 분명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는 전혀 다른 정보가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요양원이 아니라 반지하 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왜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고 계셨던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부모님께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지만 오늘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거짓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회복지사 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행방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담당했던 사회복지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나온 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짓말을 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지만 이제 중요한 건 할머니의 현재 위치였습니다. 병원 기록에 남아있던 반지하 단칸방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근처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기록을 남긴 사회복지사분과 연락이 닿았고 어렵게나마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거주하셨다는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받아들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반지하가 있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몇 정거장을 지나 도착한 곳은 오래된 빌라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바닥은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고 건물 외벽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조심스럽게 골목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낡은 철문 앞에 다다르자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임기척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고 내부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 몸이 편찮으셔서 누워 계신 건 아닐까? 아니면 병원으로 다시 실려 가신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살펴보기 위해 골목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길 한쪽에서 허리를 굽힌 채 리어카를 끌고 있는 작은 체구의 노인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웃으며 저를 배웅해 주셨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할머니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야위어 있었습니다.
두꺼운 패딩 속에서도 홀쭉해진 몸이 느껴졌고 낡은 장갑을 낀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꿈에서라도 상상했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리어카에서 신문지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 손길은 무척이나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힘겹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그제야 할머니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저를 보신 순간 할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왜 할머니께서는 이 차가운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계신 걸까요? 그동안 저는 할머니께서 편히 지내고 계실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까지 늦어버렸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 미소를 똑바로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작은 반지하 방은 너무나도 추웠고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있는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할머니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시며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괜찮을 리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할머니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방은 습기가 차고 추웠으며 창문 하나 없는 공간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고 작은 가스버너 위에는 남은 밥그릇과 반찬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께서 몇 달을 홀로 지내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모셔야 할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 계시게 된 걸까요? 더구나 병원 기록에서 보았던 암치료, 할머니께서는 항암 치료까지 받으시며 이곳에서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기 계세요? 왜 부모님은 저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자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나왔다고요. 부담을 주기 싫었고 다 큰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분명 저에게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퇴원한 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손등을 바라보니 검게 갈라진 피부가 보였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 사이로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폐지를 주우셨고 그 손으로 병원 치료를 견디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군대에서 부모님의 말만 믿으며 편히 지내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홀로 이렇게 살아오셨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분노와 할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할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부모님께 따지거나 변명을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곧바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부모님은 여느 때처럼 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평범한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할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부모님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얼버무리며 그게 사정이 좀 있어서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내가 굳이 알 필요 없었던 일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니요? 할머니께서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암 투병까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요?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라고 변명하는 부모님을 보며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셨나요? 부모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로 할머니를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존재 자체를 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제가 모실 겁니다. 두 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네가 왜?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부모님처럼 버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제 짐을 챙겨 다시 할머니께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할머니를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걱정하셨습니다. 괜찮다. 나 여기서도 잘 지낸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의 뜻보단 제가 할머니를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한 후 저는 곧바로 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 기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알바를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이 있었고 군대에서 받은 월급들도 대부분 저축해 두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반지하 같은 곳이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동네를 돌아다니며 원룸과 작은 빌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적당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창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오는 방이었습니다. 벽지도 깨끗했고 무엇보다 습기가 차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계산해 본 후 주저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할머니의 건강도 함께 신경 써야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미 병원 기록에서 모든 걸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셨고 홀로 생활하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드시지 못한 탓에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진 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순 님께서는 현재 영양 상태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면역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항암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했는데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이 할머니를 외면한 동안 저도 군대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지킬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검사를 마친 후 영양제와 보조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더 많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일에 집중했고 밤에는 추가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너까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힘든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께서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사한 집에서는 할머니께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썼습니다. 따뜻한 이불을 새로 마련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없다고 하시던 할머니께서 점점 조금씩 식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새 보금자리에 정착한 후 저의 일상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할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하고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곤했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께서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쉬고 계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폐지를 줍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할머니께서는 마냥 집에만 있을 수 없다며 몸을 움직여야 건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타협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폐지를 줍는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시고 시장을 다녀오시며 동네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일상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배달 일을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불었고 길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쓰러진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숙자 한 분이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분에게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다급하게 흔들어 보았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한밤중이라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그분을 집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께서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라셨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노숙자를 보시자마자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덮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뜻한 곳에 눕히고 할머니께서 따뜻한 죽을 쑤어 주셨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는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노숙자는 이름도 나이도 기억을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하셨지만 할머니께서 정성껏 챙겨 주시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재혁 아저씨는 조용한 분이셨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계시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정성껏 식사를 챙겨드리고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그렇듯 자연스럽게 다가가셨습니다. 아저씨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게 말을 건네셨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아저씨의 눈빛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저씨께서 갑자기 몸을 일으키시더니 할머니를 따라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였지만 곧 익숙한 듯이 움직이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몸으로 익힌 일처럼 능숙하게 폐지를 골라내고 정리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할머니와 아저씨는 함께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급히 들어오시더니 손에 쥔 신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나입니다. 신문에는 기업 회장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재혁 아저씨와 똑같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신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계시다가 이내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놀라서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께서는 고개를 감싸 쥐며 혼란스러운 듯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원래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배신당했고 그 뒤로 납치당했습니다.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고 기억을 잃어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했던 노숙자가 사실은 기업 회장이었다니.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거리를 떠돌았고 살아야 할 이유도 찾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정순 어르신께 도움을 받았고 이제야 제 존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삶의 의미를 잃은 듯한 표정을 하고 계셨던 이유, 손에 익숙한 듯 폐지를 정리하셨던 이유, 그리고 가끔씩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이유, 아저씨는 기억을 잃은 채 떠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억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재혁 아저씨는 기억을 되찾은 이후 깊은 고민에 빠지신 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가족을 찾으실 건가요? 조심스럽게 여쭈었지만 아저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저씨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용히 짐을 챙기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무언가를 눈치채셨는지 아저씨를 바라보며 돌아오시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는 떠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려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또다시 세상 속으로 사라지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아저씨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저씨가 떠난 지 열흘쯤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배달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저녁, 골목 어귀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실루엣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 그는 바로 이재혁 아저씨 아니, 이제는 이재혁 회장님이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허름한 옷차림으로 폐지를 줍던 분이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은 얼굴로 저희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께서도 놀란 듯 아저씨를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재혁 회장님은 저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듯 허리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순 어르신, 도훈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랑 어머니를 생명의 은인이라며 넓은 정원이 있는 주택으로 이사도 시켜주셨고, 저에게는 배움의 기회도 주셔서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며 공부하는 생활에 익숙해져 갈 무렵, 어떻게 하셨는지 부모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할머니께 거듭 사정을 하셨습니다. 저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할머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재혁 회장님께서는 경호원을 배치해 부모님께서 더 이상 할머니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올 수 없었고, 할머니와 저에게는 비로소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부를 하며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할머니께서 따뜻한 햇살이 드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한 미소를 짓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할머니를 찾아 나서지 않았다면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차가운 반지하에서 외로이 계셨을 것이고, 이재혁 회장님 또한 자신의 삶을 되찾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 되었고, 저도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